부산국제시장에서 30년간 만두 가게를 운영해온 정우는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이상한 손님을 만났습니다. 70대로 보이는 할머니가 한 번에 10만 원어치 만두를 사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매일같이 말이죠. 정우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명절이나 잔치 때면 가끔 큰 주문이 들어오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이건 달랐습니다. 오늘도 만두 10만 원어치 주세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습니다. 마치 누군가 듣고 있을까 봐 두려워하는 것처럼요. 정우는 고개를 들어 할머니를 자세히 봤습니다. 낡고 해진 운동화, 여러 번 빨아서 색이 바랜 치마, 그리고 팔꿈치 부분이 기워진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전형적인 동네 할머니 차림새였죠. 그런데 할머니 손에 들린 건 뭔가 달랐습니다. 빳빳한 새돈 다발이었거든요. 정우는 돈을 받으며 깜짝 놀랐습니다. 모든 지폐가 은행에서 갓 뽑아낸 듯 반듯하고 깨끗했습니다. 구김 하나, 접힌 자국 하나 없는 완벽한 신권들이었죠. 이상하네. 정우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동네에서 빈병이나 폐지를 주워 파시는 할머니가 어떻게 이렇게 깨끗한 새돈을 가지고 계실까요? 더 이상한 건 할머니 뒤에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건장한 청년이 할머니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고 있었거든요. 키는 180cm가 넘어 보였고 어깨는 넓고 팔뚝은 두꺼웠습니다. 그런데 얼굴이 문제였습니다. 눈매는 날카롭고 입술은 꽉 다물고 있었으며 이마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30년간 시장 바닥에서 온갖 사람들을 다 봐온 정우도 이렇게 무서운 인상의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정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려 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황급히 말을 끊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장님. 그럼 이만. 그리고는 서둘러 만두 봉지를 받아 들고 돌아서려 했죠. 청년은 한마디 말도 없이 무거운 만두 봉지들을 모두 들어 올렸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기계적이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반복해온 일처럼 능숙하게 짐을 정리하고 할머니를 따라 나섰습니다. 정우는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뭔가 어색한 조합이었거든요. 초라한 차림의 노인과 험상궂은 젊은이, 그리고 그들 사이를 오가는 매일 10만 원의 현금. 이 모든 게 하나로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똑같았습니다. 정확히 오후 3시가 되면 두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정우는 시계를 보며 신기해했습니다. 2시 58분, 59분, 그리고 정확히 3시 정각에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오는 거였습니다. 마치 누군가 정해놓은 시간표가 있는 것처럼요. 오늘도 만두 10만 원어치요. 똑같은 말, 똑같은 떨리는 목소리, 그리고 똑같은 빳빳한 새돈. 정우는 점점 더 궁금해졌습니다. 그런데 정우는 이 할머니를 알고 있었습니다. 김순자 할머니였거든요. 국제시장 뒷골목 다세대 주택 반지하에서 혼자 사는 분이었죠. 매일 새벽 오시면 일어나서 동네를 돌아다니며 빈병과 폐지를 주워 모았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고물상에 가져가서 팔아서 하루 용돈을 마련하시는 분이었어요. 정우는 몇 번 김순자 할머니가 고물상에서 받은 동전들을 조심스럽게 세며 라면 하나를 살까 말까 고민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할머니가 갑자기 하루에 10만 원씩 쓴다고요? 그것도 매일같이요? 도대체 뭔 일이지? 정우는 계산을 해봤습니다. 하루 10만 원이면 한 달에 300만 원이 넘는 돈이었습니다. 빈병과 폐지를 주어서는 한 달에 기껏해야 20만 원 정도 벌 수 있을 텐데 말이죠.
그리고 그 청년은 또 누구일까요? 할머니의 가족일까요? 하지만 김순자 할머니는 혼자 사신다고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저 젊은이는 대체 누구고 왜 매일같이 할머니를 따라다니는 걸까요? 정우의 머릿속에는 온갖 상상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할머니가 보이스피싱에 당한 건 아닐까요? 요즘 뉴스에서 자주 나오는 노인들을 속여서 돈을 빼앗는 사기꾼들 말이에요. 아니면 더 무서운 일일 수도 있었습니다. 마약이나 도박 같은 불법적인 일에 휘말린 건 아닐까요? 일주일이 지나자 정우의 불안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분명히 무언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험악한 청년은 할머니를 협박하거나 이용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정우는 혼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오랜 친구인 현수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했습니다. 현수는 바로 맞은편에서 국밥집을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현수야, 너 혹시 이상한 거 못 봤나? 정우가 국밥집으로 찾아가서 물어봤습니다. 현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 할머니 말이지? 나도 며칠째 지켜보고 있었는데 진짜 이상해. 우리 가게에도 와서 국밥을 10인분씩 포장해 가더라고. 뭐, 너네 가게에도 간다고? 정우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응, 그것뿐만 아니야. 현수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어제 호기심에 멀리서 따라가 봤거든. 우리 가게만 오는 게 아니라 떡집에서 떡 20만 원어치, 빵집에서 빵 15만 원어치, 정육점에서 고기 30만 원어치까지 사더라고. 모든 곳에서 현금으로 말이야. 정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하루에 얼마나 쓰는 거야? 내가 본 것만으로도 80만 원은 넘을 거야. 그런데 내가 못 본 다른 가게들도 있을 수 있잖아? 그럼 하루에 100만 원 넘게 쓰는 거지.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이건 정상적인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더 이상한 게 있어. 현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 음식들을 어디에 쓰는지 알아? 전부 봉지에 담아서 트럭에 실어 가더라고. 그것도 아주 큰 트럭에. 트럭? 정우가 되물었습니다. 응, 1톤 트럭이었어. 근데 그 청년이 운전을 하더라고. 할머니는 조수석에 타고. 정우는 점점 더 의심스러워졌습니다. 빈병 줍는 할머니가 1톤 트럭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리고 매일 100만 원 넘는 음식을 사서 어디로 가져간다는 거죠? 우리가 직접 물어봐야겠어. 정우가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 그래, 할머니한테 무슨 일인지 물어보자. 현수도 동의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3시 그들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정우와 현수는 용기를 내어 김순자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시면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김순자 할머니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옆에 서 있던 청년이 한 발짝 앞으로 나섰습니다. 왜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아니에요. 나쁜 뜻이 아니에요. 정우가 최대한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께서 요즘 음식을 많이 사시는 것 같아서요. 혹시 큰 잔치라도 있으신 건가요? 아니면 무슨 어려운 일이라도. 하지만 김순자 할머니는 고개만 흔들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청년은 끝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정우와 현수를 번갈아 보며 경고하는 듯한 눈빛을 보냈을 뿐이었죠. 그의 표정은 더욱 험악해져서
두 사람은 저절로 한 발짝 뒤로 물러났습니다. 할머니 정말 괜찮으시면 좋은데. 정우가 마지막으로 말하려 했지만 할머니는 이미 만두를 받아들고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청년도 묵묵히 짐을 들고 따라 나갔죠. 그들이 떠난 후 정우와 현수는 더욱 확신했습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분명히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었고 그 청년은 할머니를 협박하거나 이용하고 있을 거라고 말이죠. 이제 정말 경찰에 신고해야겠어. 현수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래,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정우도 동의했습니다. 할머니가 위험에 처해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지. 하지만 정말로 김순자 할머니는 위험에 처해 있는 걸까요? 그 험상궂은 청년의 정체는 무엇이고 매일같이 구매하는 엄청난 양의 음식들은 대체 어디로 사라지는 걸까요? 그리고 빈병 줍는 할머니가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게 된 걸까요? 정우는 밤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김순자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와 그 험상궂은 청년의 차가운 눈빛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정우는 베개를 뒤척이며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우는 일찍 가게를 열었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 빨랐죠. 혹시나 해서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오전 10시쯤 되자 김순자 할머니와 그 청년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가게로 향하고 있었어요. 현수야. 정우가 급하게 국밥집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당장 나와봐. 그 할머니가 움직이고 있어. 현수는 앞치마를 벗어던지며 뛰쳐나왔습니다. 어디로 가? 저기 떡집 쪽으로 가고 있어. 정우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멀찍이 떨어져서 그들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형사 드라마에서 보던 것처럼 말이에요. 벽 뒤로 숨기도 하고 다른 손님들 사이에 섞여들기도 했죠. 김순자 할머니와 청년은 먼저 할매떡집에 들어갔습니다. 국제시장에서 30년 넘게 운영되고 있는 유명한 떡집이었어요. 정우와 현수는 떡집 맞은편 과일가게 뒤에 숨어서 지켜봤습니다. 뭘 사는지 보여? 현수가 목소리를 낮춰 물었습니다. 잘 안 보이네. 정우가 목을 쭉 빼고 보려 했지만 떡집 안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10분쯤 지나자 할머니와 청년이 떡집에서 나왔습니다. 청년의 손에는 커다란 떡 상자들이 가득했어요. 두 손으로도 모자라서 팔에까지 끼고 있었습니다. 어마, 저게 얼마나 되는 거야? 현수가 혀를 찼습니다. 최소한 20만 원은 넘을 것 같은데. 정우가 추측했습니다. 그들은 이번에는 만나빵집으로 향했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큰 빵집 중 하나였죠. 정우와 현수는 다시 따라갔습니다. 이번에는 빵집 옆 액세서리 가게에서 구경하는 척하며 지켜봤어요. 빵집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할머니는 뭔가를 주문했고 청년은 묵묵히 옆에 서 있었죠. 15분 후 그들이 나올 때는 빵 상자들로 가득했습니다. 청년의 팔뚝 근육이 불룩하게 솟을 정도로 무거워 보였어요. 저런 걸 어떻게 혼자 다 들고 다니지? 정우가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할머니와 청년은 삼성 정육점으로 향했거든요. 시장에서 가장 비싼 정육점 중 하나였습니다. 한우만 전문으로 파는 곳이었죠. 설마 저기서도 뭔가 살 건 아니겠지? 현수가 말했지만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정육점에서 나온 청년의 손에는 커다란 스티로폼 박스가 여러 개 들려 있었어요. 고기 냄새가 멀리서도 풍겨왔습니다. 그리고 그 양이 정말 엄청났어요.
야, 저거 몇 인분짜리야? 정우가 눈을 크게 뜨며 물었습니다. 글쎄, 50인분은 좋게 될 것 같은데. 현수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할머니와 청년은 계속해서 다른 가게들을 돌았어요. 진주 반찬 가게에서는 김치와 각종 반찬들을, 할아버지 과일 가게에서는 사과와 배를 상자째로 샀습니다. 그리고 우리 쌀 상회에서는 쌀을 20kg짜리 포대로 여러 개나 샀어요. 이상해, 진짜 이상해. 현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정도면 음식점 하나를 차릴 수 있을 정도야. 그런데 할머니는 음식점 같은 거 안 하시잖아? 정우가 의문을 표했습니다. 청년은 점점 더 많은 짐을 들고 다녔습니다. 어깨에도 걸치고 등에도 지고 양손에도 가득 들고 있었어요. 하지만 힘들어하는 기색은 전혀 없었습니다. 마치 이런 일이 익숙하다는 듯이요. 저 청년 진짜 힘이 장사네. 현수가 감탄했습니다. 그런데 왜 할머니는 혼자 안 다니고 저 청년과 함께 다닐까? 정우가 의문을 표했습니다. 보통 할머니들은 장 볼 때 혼자 다니시잖아? 2시간 넘게 따라다닌 결과 할머니와 청년이 산 물건들을 대략 계산해 보니 정말 엄청났습니다. 떡만 해도 30만원어치, 빵은 25만원어치, 고기는 60만원어치, 반찬류가 20만원어치, 과일이 15만원어치, 쌀이 30만원어치. 합치면 180만원이 넘었어요. 미쳤다. 정말 미쳤어. 정우가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하루에 180만원? 이건 완전히 비정상이야. 빈병 줍는 할머니가 어떻게 하루에 180만원을 써? 현수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와 청년은 시장 뒤편 주차장으로 향했거든요. 거기에는 정말로 1톤 트럭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파란색 봉고 트럭이었어요. 진짜로 트럭이 있네. 현수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청년은 능숙하게 트럭 뒤쪽을 열고 모든 물건들을 차곡차곡 실었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정말 익숙해 보였어요. 마치 수백 번도 더 해본 일처럼 말이죠. 저 트럭 번호판 기억해도. 정우가 현수에게 속삭였습니다. 43나 6789. 현수가 중얼거리며 휴대폰에 메모했습니다. 할머니는 조수석에, 청년은 운전석에 올라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할머니가 트럭에 타는 모습이 어색해 보였다는 거였어요. 마치 익숙하지 않은 것처럼요. 할머니가 트럭 타는 게 어색해 보이지 않아? 정우가 현수에게 물었습니다. 그러게 뭔가 부자연스러워. 현수도 동의했습니다. 트럭이 출발하자 정우와 현수는 어디로 가는지 궁금했지만 따라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아, 답답해 죽겠네. 현수가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저들이 어디로 가는지 알아야 하는데 내일은 미리 준비해서 따라가 보자. 정우가 제안했습니다. 다음 날 정우와 현수는 현수의 오토바이를 준비했습니다. 멀리서 따라갈 계획이었거든요. 오전 10시 역시나 할머니와 청년이 나타났습니다. 똑같은 패턴으로 여러 가게를 돌며 엄청난 양의 음식을 샀어요. 오늘은 어제보다 더 많이 사는 것 같은데 현수가 말했습니다. 그러게 저게 얼마나 되는 거야? 정우도 혀를 찼습니다. 트럭에 물건을 싣고 출발하자 정우와 현수는 멀찍이서 오토바이로 따라갔습니다. 트럭은 시내를 벗어나 외곽으로 향했어요. 어디로 가는 거야? 현수가 운전하면서 중얼거렸습니다. 트럭은 한참을 달리다가 한적한 창고 지역에서 멈춰섰습니다.
거대한 창고 앞이었어요. 저기서 뭘 하는 거지? 정우가 궁금해했습니다. 멀리서 보니 청년이 트럭에서 물건들을 내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창고에서 다른 사람들이 나와서 도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몇 명인지는 정확히 보이지 않았지만 여러 명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뭐야, 저 사람들은? 현수가 쌍안경을 들고 보려 했지만 거리가 너무 멀어서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30분쯤 지나자 트럭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곳으로 향했어요. 또 어디 가는 거야? 정우가 불안해했습니다. 이번에는 도심 외곽의 다른 지역이었습니다. 역시 창고 같은 건물 앞에서 멈췄어요.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나와서 물건들을 가져갔습니다. 이상해, 진짜 이상해. 정우가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할머니가 뭘 하고 있는 거야? 음식을 어디론가 공급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현수가 추측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은밀하게 하는 거지? 떳떳한 일이면 숨길 필요가 없잖아. 정우가 의문을 표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할머니와 청년은 다시 시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여러 가게를 돌며 음식을 샀어요. 이번에는 오후 장보기였던 거죠. 정우와 현수는 지쳐갔습니다. 이틀 연속 따라다니느라 자기 가게 일도 제대로 못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호기심은 더욱 커졌어요. 저 할머니 도대체 뭘 하는 분이야? 정우가 땀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모르겠어. 음식 장사를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현수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후 3시가 되자 드디어 할머니와 청년이 정우의 만두 가게로 왔습니다. 평소와 똑같이 10만 원어치 만두를 주문했어요. 할머니. 정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음식 관련 사업을 하고 계신 건가요? 김순자 할머니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리고 청년이 한 발짝 앞으로 나섰어요. 아, 아니에요. 그냥. 할머니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할머니, 우리가 나쁜 뜻으로 묻는 게 아니에요. 현수가 다급하게 설명했습니다. 다만 요즘 이상한 사기꾼들이 많다고 해서요. 혹시 누가 할머니를 속이는 건 아닌지 걱정되어서 그래요. 사기? 할머니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네, 요즘 노인분들을 상대로 한 보이스피싱이나 다른 사기가 많잖아요. 정우가 설명했습니다. 혹시 누가 할머니께 큰 돈을 주면서 뭔가를 하라고 시키는 건 아닌가요? 할머니는 더욱 불안해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청년은 여전히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정우와 현수를 번갈아 보며 더욱 경계하는 눈빛을 보냈을 뿐이었죠. 할머니, 혹시 저 청년이 할머니를 협박하거나 그런 건 아니죠? 현수가 직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가 급하게 대답했습니다. 정말 아니에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 보였어요. 할머니, 위험한 일에 휘말리신 거면 경찰에 신고하셔야 해요. 정우가 진심으로 걱정하며 말했습니다. 경찰? 할머니가 더욱 놀라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네, 혹시 누가 할머니를 이용해서 나쁜 일을 시키고 있다면 그건 범죄예요. 현수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만 연신 저으며 부인했습니다.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괜찮아요. 청년은 할머니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나가자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할머니는 서둘러 만두를 받아들고 자리를 떴어요. 그들이 떠난 후 정우와 현수는 심각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확실해.
정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분명히 뭔가 위험한 일에 휘말려 있어. 그래, 그리고 그 청년이 할머니를 조종하고 있는 것 같아. 현수도 동의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정우가 결심을 굳혔습니다. 내일 당장 경찰서에 가서 신고해야겠어. 그래, 할머니가 더 큰 위험에 빠지기 전에 도와드려야지. 현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상하지 못한 일이 곧 벌어질 예정이었습니다. 김순자 할머니에게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그리고 그 험상궂은 청년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진실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다를지도 모르거든요. 이상합니다. 완전히 증발해버린 것 같아요. 신고를 받은 젊은 여성 경찰관 이서진은 정우와 현수 앞에서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3일째 수색에 나선 이서진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움이 역력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부산국제시장에서 30년 넘게 살아온 정우조차 이런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경관님,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게 정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제가 어릴 때부터 봐왔거든요. 이 동네에서 나고 자란 분인데 갑자기 이렇게 사라질 리가 없어요. 정우의 목소리에는 오랜 세월 쌓인 동네 정이 묻어났습니다. 현수도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아요. 그분은 매일 아침 6시면 빈병 주우러 나가시는 분인데 벌써 사흘째 모습을 안 보이니까요. 이서진은 수첩을 꺼내며 지금까지 수집한 정보들을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분들을 본 게 언제였죠? 정우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답했습니다. 지난 화요일 오후 3시였어요. 평소처럼 만두 10만 원어치를 사가셨는데 그때도 그 젊은 친구가 함께 있었거든요. 그 젊은 남성 좀 더 자세히 묘사해 주실 수 있나요? 이서진이 펜을 든 채 물었습니다. 현수가 눈을 감고 기억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키가 한 180cm 정도 되고요. 덩치도 꽤 큰 편이에요. 얼굴은 솔직히 말하면 좀 무서워 보이거든요. 눈매가 날카롭고 항상 표정이 굳어 있어서 처음 봤을 때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서진은 수첩에 빠르게 메모를 적으며 마음속으로는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할머니를 이용한 자금 세탁일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심각한 범죄에 연루되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혹시 그 할머니 집 주소를 아시나요? 알죠. 여기서 걸어서 10분 거리예요. 정우가 손으로 방향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국제시장 뒷골목 쪽 다세대 주택인데 정말 오래된 건물이거든요. 그분은 거기서 혼자 사세요. 정우의 말에 이서진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럼 바로 가봅시다. 세 사람이 좁은 골목길을 따라 걸어가는 동안 이서진은 계속해서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오래된 건물들 사이로 빨래줄에 걸린 옷가지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골목 곳곳에는 빈병들이 쌓여 있었고 이곳이 할머니의 생계 터전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저기예요. 정우가 낡은 다세대 주택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3층짜리 건물의 페인트는 여기저기 벗겨져 있었고 계단 난간은 녹이 슬어 있었습니다. 이서진이 앞장서서 1층 현관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김순자 할머니 계신가요? 큰 소리로 불러봤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현수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려 봤습니다. 할머니, 만두가게 정우예요. 하지만 여전히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이상한 건 현관문이 완전히 잠겨 있지 않고 살짝 열려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서진이 문틈 사이로 안을 들여다보려는 순간 어디선가 도와주세요 하는 미약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금 안에서 소리 났죠? 이서진이 긴장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우와 현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이서진이 경찰입니다.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큰 소리로 외치며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집안은 생각보다 어두웠습니다. 좁은 원룸 형태의 공간에는 오래된 가구들이 놓여 있었고 곳곳에 빈병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평소 할머니가 쓰시던 물건들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고급 과일 바구니가 놓여 있었고 냉장고 앞에는 비싼 건강식품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할머니. 정우가 다급하게 방 안을 살펴봤습니다. 침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는데 그 안에서 약한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서진이 재빨리 침실로 향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던 할머니는 얼굴이 창백하고 숨을 가쁘게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이서진이 할머니의 손목을 잡고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맥박이 약하긴 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 보였습니다. 119에 신고해 주세요. 현수가 재빨리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할머니가 눈을 살짝 뜨며 희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물 좀. 정우가 부엌에서 물을 가져와 할머니의 입술을 적셔드렸습니다. 그때 이서진의 시선이 침실 한쪽 구석에 놓인 낡은 책상으로 향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펼쳐진 일기장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이서진이 지금까지 본 적 없는 거액이 찍힌 통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서진이 통장을 들어보는 순간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게 진짜인가요? 통장의 잔고란에는 믿을 수 없는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25억 8천만 원. 빈병을 주어 생계를 유지하던 할머니의 통장에 상상할 수도 없는 거액이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정우와 현수도 그 숫자를 보더니 말을 잃고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건 뭔가 잘못됐어요. 정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이런 돈을 가지실 리가 없는데. 이서진도 똑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이 정도 거액이라면 분명히 불법적인 경로로 들어온 돈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이서진은 일기장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할머니의 손글씨로 빼곡히 적힌 내용들이 이 모든 수수께끼를 풀어줄 열쇠가 될 것 같았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들어와 할머니를 들것에 옮기는 동안 이서진은 현장을 면밀히 살펴봤습니다. 집안 곳곳에서 발견되는 것들이 모두 할머니의 평소 생활과는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고급 의류, 비싼 건강기능식품, 그리고 은행에서 받은 듯한 각종 서류들. 경관님, 이거 정말 큰일 난 거 아닌가요? 현수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서진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지금까지의 정황으로 봐서는 할머니와 그 젊은 남성이 거대한 조직범죄에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일단 할머니가 의식을 되찾으시면 모든 게 밝혀질 거예요. 이서진이 일기장과 통장을 증거 봉투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이 사건이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깊은 이야기를 담고 있을 것 같다는 예감이 들고 있었습니다. 구급차가 떠난 후 세 사람은 할머니 집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평소 조용했던 골목에 이웃 주민들이 하나둘 나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순자 할머니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거야? 요즘 이상하더니만.
사람들의 걱정 어린 목소리들이 저녁 공기 속에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이서진은 수첩에 마지막 메모를 적으며 내일 할머니가 의식을 되찾으면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지 궁금해했습니다. 과연 이 25억이라는 거액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사라진 젊은 남성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요? 할머니, 이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병원 침대에 누운 할머니의 얼굴에 드디어 생기가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이서진 경관은 의자를 침대 가까이 당기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눈에서는 갑자기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어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우와 현수도 병실 한쪽에서 할머니의 말을 들으려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할머니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천천히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전 일이에요. 할머니의 첫마디에 병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제 딸 유나가. 제 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거든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이서진은 놀란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에게 딸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동네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딸이 계셨다고요? 정우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침대 옆 서랍에서 낡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지갑 안에서 나온 작은 사진 한 장에는 환한 미소를 짓고 있는 30대 여성이 찍혀 있었습니다. 유나는 제가 늦게 낳은 딸이에요. 40대 후반에 낳아서 정말 귀하게 키웠거든요. 할머니가 사진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꿈이 하나 있었어요. 엄마, 내 꿈은 전 세계의 맛있는 음식을 다 먹어보는 거야. 라고 항상 그랬거든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이서진의 마음도 무거워졌습니다. 할머니는 계속해서 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유나는 정말 착한 아이였어요. 제가 빈병 주어서 생활하는 것도 한 번도 싫다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항상 엄마, 나중에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엄마랑 함께 맛있는 것 많이 먹자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현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이 더욱 일그러졌습니다. 교통사고였어요. 아무 잘못도 없는 아이가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음주운전차에 치여서 할머니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병실 안에는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서진은 할머니의 손을 조용히 잡아드렸습니다. 할머니, 그런 큰일을 혼자서 감당하시기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할머니는 이서진의 손을 꽉 잡으며 눈물을 계속 흘렸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울고 난 후 할머니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에 갑자기 변호사라는 분이 찾아왔어요. 할머니의 목소리에 조금 힘이 돌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사기꾼인 줄 알았어요. 저 같은 사람한테 무슨 상속이 있겠어요? 상속이요? 이서진이 자세를 바로 하며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아버지의 형님 되시는 분이 계셨대요. 6.25 때 헤어져서 저도 그런 분이 계신지 몰랐거든요. 할머니가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젊을 때 해외로 가셔서 거기서 사업을 하시며 성공하셨다더라고요. 그런데 평생 결혼도 안 하시고 자식도 없으시고 몇 년 전에 돌아가시면서 한국에 남은 친척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재산을 물려주라고 유언을 남기셨다는 거예요. 정우와 현수는 서로를 바라보며 놀라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서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들이 몇 년 동안 조사를 했는데 저를 찾아낸 거라고 하더라고요. DNA 검사도 하고 호적 조사도 하고 정말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제가 유일한 상속자라는 게 확인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25억이 이서진이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금을 다 내고 나서 받은 돈이에요. 처음에는 꿈인 줄 알았어요. 제 평생 본 적도 없는 큰 돈이었거든요. 하지만 할머니의 표정은 전혀 기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받고 나서 오히려 더 슬퍼졌어요. 유나가 살아있을 때 이런 일이 생겼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만 들더라고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다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유나는 돈이 없어서 맛있는 음식도 제대로 못 먹어봤어요. 항상 저한테 미안해했거든요. 엄마, 나중에 돈 벌면 엄마랑 좋은 식당 가자고 하면서도 정작 자기는 라면으로 때우곤 했어요. 할머니의 말에 병실 안 모든 사람의 마음이 아파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가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그동안 아픈 데가 있어도 병원비가 없어서 참고 살았거든요. 할머니의 다음 말에 모든 사람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검사 결과가 말기 위암이라고 하더라고요. 길어야 6개월이라고. 할머니는 담담한 표정으로 말했지만 듣는 사람들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할머니. 정우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할머니는 오히려 정우를 위로하듯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괜찮아요.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유나한테 빨리 갈 수 있겠구나 싶어서. 하지만 그 많은 돈을 현수가 말했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봤어요. 유나의 꿈을 이루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요. 할머니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며 더욱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나가 맛있는 음식을 못 먹어본 게 너무 미안했어요. 그래서 유나가 좋아하던 음식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눠서 먹으면 어떨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매일 음식을 사셨던 거군요. 이서진이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네, 양로원에도 갖다 드리고 독거노인분들한테도 갖다 드리고 어려운 이웃들과도 나누고 그러면 유나도 함께 먹는 것 같아서 기뻤어요. 그런데 그 젊은 남자분은 누구세요? 현수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이 더욱 밝아졌습니다. 아, 철수 말이에요? 그 아이는 이 동네에서 자란 애인데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혼자 살고 있어요. 보기에는 무서워 보이지만 정말 착한 아이거든요. 제가 무거운 음식들을 들고 다니기 힘드니까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해서. 할머니가 설명하자 모든 수수께끼가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서진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동안 범죄 조직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오해를 했네요. 아니에요.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할머니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갑자기 돈이 생기고 매일 음식을 많이 사고 누가 봐도 의심스러웠을 거예요. 그때 병실 문이 살짝 열리며 익숙한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그 험상궂게 생긴 젊은 남자 철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얼굴에는 할머니를 걱정하는 따뜻한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철수가 다급하게 물으며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할머니는 철수를 보자마자 안심한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철수야, 미안하다. 갑자기 쓰러져서 걱정 많이 했지? 철수는 할머니 곁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때문에 경찰서까지 갔다 왔어요. 뭔가 잘못됐나 싶어서. 그의 목소리에는 진짜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서진이 철수를 보며 미안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오해해서. 철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처음에는 할머니가 사기를 당하신 줄 알았거든요. 갑자기 그렇게 큰 돈이 생기셨다고 하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말렸어요. 혹시 누가 할머니를 속이는 건 아닌지. 철수가 할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께서 설명해 주시고 변호사 서류도 다 보여주시니까 진짜구나 싶었어요. 할머니가 철수의 손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고마워요. 제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다 도와주고 있거든요. 철수는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우가 감동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할머니는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유나와 함께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이제 유나도 행복할 거예요. 현수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으니까요. 할머니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서진은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일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때로는 겉으로 보이는 것과 실제 상황이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할머니,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에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유나야, 엄마가 내 꿈을 이루어주고 있어. 행복하지? 병실 밖으로 석양이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녀의 따뜻한 나눔은 계속될 예정이었습니다. 과연 할머니는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나누어 줄 수 있을까요? 할머니, 오늘은 어디로 갈까요? 퇴원한 지 일주일이 지난 어느 화요일 아침 철수가 할머니 집 앞에서 밝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예전보다 많이 여위었지만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곳에 가보자꾸나. 할머니가 손에 든 작은 수첩을 펼쳐 보였습니다. 거기에는 부산 시내 곳곳의 주소들이 할머니의 정성스러운 글씨로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서진 경관님이 알려주신 곳들이야. 혼자 사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주소 말이다. 철수가 수첩을 들여다보니 정말 많은 주소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감천문화마을의 독거노인 김할아버지, 부평시장 근처의 박할머니, 그리고 병원 근처 쪽방촌의 이 할머니까지. 이렇게 많은 분들이 혼자 사시는군요. 그렇단다. 나처럼 자식을 먼저 보낸 분들도 있고 처음부터 혼자이신 분들도 있고. 할머니의 목소리가 조금 쓸쓸해졌습니다. 그분들한테 유나가 좋아하던 음식을 직접 갖다 드리고 싶어서 말이야.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감천문화마을 언덕배기의 작은 집이었습니다. 80대로 보이는 김 할아버지가 문을 열었을 때 처음에는 경계하는 눈빛을 보였습니다. 누구십니까? 하지만 할머니가 환한 미소로 인사하자 할아버지의 표정도 부드러워졌습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저희가 음식을 좀 갖고 왔는데.
할머니가 철수가 들고 있던 따뜻한 음식 보따리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깜짝 놀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나는 괜찮다고. 하지만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제 딸이 생전에 정말 좋아하던 음식이거든요. 혼자 먹으면 싱거워서 함께 드시면 안 될까요? 할머니의 진심 어린 부탁에 김 할아버지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잠깐만. 김 할아버지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집안은 생각보다 깔끔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쓸쓸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할머니가 음식을 펼쳐놓는 동안 김 할아버지는 계속 미안해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음식을 정말 죄송합니다. 김 할아버지가 갈비찜을 한 입 먹고는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이런 음식을 먹어봤는지. 할머니도 함께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함께 먹어요. 제 딸 유나도 이런 음식을 정말 좋아했거든요. 할머니가 유나 이야기를 꺼내자 김 할아버지도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10년 전에 갑자기. 두 노인은 서로의 아픔을 나누며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철수는 한쪽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할머니의 나눔이 단순히 음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외로운 사람들에게 따뜻한 정을 전해주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부평시장 근처의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70대 박 할머니는 다리가 불편해서 거의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문을 열고 나온 박 할머니는 지팡이에 의지한 채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어머, 이게 누구야? 정말 고마운 분들이 오셨네. 박 할머니는 할머니와 철수를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집 안은 김 할아버지 댁과는 달리 약간 어수선했습니다. 박 할머니 혼자서 집안일을 하기가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할머니, 우리가 정리 좀 도와드릴까? 철수가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박 할머니는 손사래를 쳤지만 할머니가 우리도 할 일이 있어야 기분이 좋아요라고 하자 고마워하며 받아들였습니다. 철수가 집안 정리를 하는 동안 두 할머니는 부엌에서 함께 음식을 데우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나도 딸이 하나 있었는데 시집가서 미국에 살아.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해. 박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자식에 대한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그래도 건강하게 잘 살고 있으니 다행이에요. 할머니가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제 딸을 먼저 보내서. 할머니의 말에 박 할머니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 그런 일이. 두 할머니는 서로 손을 잡고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같은 여자로서, 같은 어머니로서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그 모습을 보며 할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깊은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점심을 함께 먹은 후 박 할머니가 할머니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혼자 먹는 밥이 얼마나 맛없는지 아시잖아요. 오늘은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할머니도 환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우리도 혼자 먹으면 싱거워요. 함께 먹으니까 더 맛있었어요. 세 번째로 찾아간 곳은 병원 근처 쪽방촌이었습니다. 이곳은 다른 곳들보다 훨씬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좁은 골목길 양쪽으로 작은 방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찾는 이 할머니의 방은 3평 남짓한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이 할머니. 문을 두드리며 할머니가 불렀습니다. 안에서 누구세요? 하는 약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음식 갖고 온 사람이에요.
문 좀 열어주세요. 한참 후에야 문이 열렸습니다. 나온 이 할머니는 앞에 두 분보다 훨씬 야위어 보였습니다. 옷도 낡았고 얼굴도 핏기가 없었습니다. 음식이요? 이 할머니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네, 같이 드실래요? 이 할머니는 처음에 경계했지만 할머니의 진심을 느끼고는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방 안은 정말 좁았습니다. 침대 하나와 작은 탁자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전혀 개의치 않고 음식을 정성스럽게 펼쳐놓았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따뜻한 밥을 드셨어요?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할머니가 잠시 생각하더니 글쎄요. 며칠 전인가. 할머니의 마음이 더욱 아파왔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면서 이 할머니의 사연도 듣게 되었습니다. 나도 자식이 둘 있었는데 다 연락이 끊어졌어요. 내가 너무 가난해서. 이 할머니의 목소리는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이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자주 올게요. 혼자 드시지 마시고 우리랑 함께 드세요. 이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요? 정말 또 와주실 거예요? 물론이에요. 우리 유나도 이런 따뜻한 마음을 좋아했거든요. 할머니의 말에 이 할머니가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는 순간 할머니도 철수도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렇게 하루 종일 여러 곳을 다니며 할머니는 많은 분들과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두 사람은 국제시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정우와 현수가 할머니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어떠셨어요? 정우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에는 하루 종일의 피로에도 불구하고 환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좋았어요. 유나가 함께 있는 것 같았거든요. 현수가 감동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많은 분들이 행복해 하셨을 거예요. 할머니가 고개를 저으며 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더 행복했어요. 혼자 있을 때보다 함께 있을 때가 훨씬 따뜻해요.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서진 경관이 할머니를 찾아왔는데 함께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지역 방송국의 기자였습니다. 할머니 인터뷰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할머니는 흔쾌히 응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될까요? 기자가 환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감동을 줄 거라고 확신합니다. 며칠 후 방송이 나간 뒤 할머니의 집에는 연락이 쇄도했습니다. 도움을 받고 싶다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오히려 도움을 주고 싶다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저도 함께 나눔을 하고 싶어요. 할머니처럼 좋은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할머니는 이런 반응에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특별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하지만 철수가 말했습니다. 할머니의 마음이 특별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은 거고요. 그 후로 할머니 주변에는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모였습니다. 젊은 사람들부터 할머니 또래분들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할머니의 나눔에 동참했습니다. 할머니 혼자서는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이제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가 철수에게 말했습니다. 철수야, 유나가 꿈꿨던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 철수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어떤 꿈이요? 할머니가 하늘을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많은 사람과 나누는 꿈 말이야. 유나도 기뻐할 거야. 봄이 되자 할머니의 건강은 더욱 나빠졌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마음만은 계속해서 따뜻했습니다. 병상에 누워서도 할머니는 계속해서 나눔을 계획했습니다. 오늘은 어느 분께 음식을 갖다 드릴까? 철수와 자원봉사자들이 할머니를 대신해서 음식 나누기를 계속했습니다. 할머니가 직접 갈 수는 없었지만 할머니의 마음은 계속해서 전달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를 찾아오는 사람들도 늘어났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희망을 얻었어요. 할머니처럼 살고 싶어요. 어느 조용한 저녁 할머니가 철수를 불렀습니다. 철수야, 고마웠어. 철수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갑자기 왜 그러세요? 할머니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너 덕분에 유나의 꿈을 이룰 수 있었어. 정말 고마워. 할머니. 철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머니가 철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 줄 거지? 이 따뜻한 나눔을. 철수가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에요, 할머니. 할머니의 이야기는 부산을 넘어서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할머니가 시작한 작은 나눔이 이제는 큰 사랑의 물결이 되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유나의 꿈이 할머니를 통해서 정말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국제시장의 골목마다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늘 어딘가에서 유나도 환하게 웃고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내 꿈을 이렇게 아름답게 이루어 주셔서.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